멕시코와 브라질 그랑프리를 연달아 우승하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로 치고 올라온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는 맥라렌이 지난 두 시즌 동안 약세를 보였던 라스베가스에서 이 상승세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시즌 내내 좋은 폼을 보여줬던 노리스의 팀메이트인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긴 슬럼프에 빠지며 네덜란드 그랑프리 이후 단 한 번도 그랑프리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은 브라질에서 기적적으로 포디움에 오르며 5년 연속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F1 캘린더에 처음 추가된 이후로 계속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라스베가스 그랑프리는 이번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우로 2020년 터키 그랑프리 이후 드라이버들에게 가장 가혹한 퀄리파잉 세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랜만에 풀 웨타이어가 사용된 퀄리파잉 세션에서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는 Q3 마지막 타임드랩에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며 폴포지션을 차지했고, 베르스타펜은 이번 그리드에도 충분히 만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메인 레이스에서 노리스가 베르스타펜보다 9점 이상을 획득하면 베르스타펜의 우승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기에 베르스타펜은 레이스를 우승하거나 2등으로 완주를 해야만 했고, 첫 번째 랩, 첫 번째 코너에서 노련하게 노리스를 추월한 뒤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어주지 않으며 여유 있는 라스베가스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리스는 첫 번째 랩 1번 코너에서 3등까지 밀려났지만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을 추월하며 2등을 차지했고, 피아스트리는 페널티를 받은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를 밀어내고 4등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끝나고 맥라렌의 차는 두 대 모두 플로어 밑에 장착된 플랭크가 규정인 9mm보다 더 많이 마모되었기에 레이스에서 실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과 키미 안토넬리가 각각 2등과 3등으로 메르세데스 더블 포디움을 만들어냈고, 웨 퀄리파잉에서 고군분투한 페라리의 샤를이 4등, 윌리엄스의 카를로스 사인즈가 5등, 다음 시즌 레드불로의 승격이 예상되는 레이싱불스의 아이작 하자가 6등, 킥자버의 니코 힐켄베르크가 7등, 19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페라리의 루이스 해밀턴이 8등으로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고, 하스 에스타반 오콘과 5그랑프리 연속 포인트 피니시를 기록한 올리버 베어맨이 각각 9등과 10등으로 팀의 더블 포인트를 완성시켰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FIA는 모든 포인트 피니시한 차들의 플로어와 플랭크를 조사했고, 오직 맥라렌의 차 2대만이 FIA의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3.5.9를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플랭크는 최소 9mm가 남아있어야 하지만 피아스트리는 왼쪽 전방에는 8.96mm, 오른쪽 전방에는 8.75mm, 오른쪽 후방에는 8.90mm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노리스는 오른쪽 전방에는 8.88mm, 오른쪽 후방에는 8.93mm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맥라렌은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반할 생각은 없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폴포싱 문제와 레드플래그로 중단된 프리프랙티스 세션 때문에 이 문제를 미리 예방할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FIA는 이 페널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선례와 맥라렌이 주장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추가 조항이 없기에 실격 처리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공식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모두 실격 처리되면서 베르스타펜은 피아스트리와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공동 2등이 되었고, 노리스와는 24점 차이로 격차를 좁히며 스프린트 레이스를 포함한 카타르 그랑프리와 최종전인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편 실격에 대해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레이스 도중 두 대의 차 모두 예상치 못한 높은 강도의 폴포싱을 겪고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가 프랙티스 세션에서는 없었기에 미리 예상할 수가 없었다. 결국 차의 플로어와 플랭크는 노면과 더욱더 강하게 부딪히기 시작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레이스가 끝나고 차에 데미지가 있었던 걸 확인했기에 이 데미지가 폴포싱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예상하고 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에게 사과했고, 팀을 응원해준 팬과 스폰서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남은 두 레이스에 집중할 계획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라스베가스 그랑프리가 시작하기 전 베르스타펜은 피아스트리와 25점, 노리스와 49점 차이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에서 3등을 기록하고 있었고, 맥라렌이 실격되기 전까지는 피아스트리와 12점, 노리스와는 42점 차이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르스타펜이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을 하기 위해선 카타르에서 노리스보다 17점 이상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뒤 아부다비 그랑프리를 우승하고 노리스가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나리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격으로 인해 노리스가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카타르에서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보다 2점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해야만 하고, 만약 베르스타펜이 노리스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스프린트 레이스를 포함한 카타르에서 획득한다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최종전인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챔피언십 우승이 결정되는 시나리오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본인의 커리어 125번째 포디움을 우승으로 장식한 베르스타펜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팀과 그랑프리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2023 시즌 때보다 그랑프리 우승이 훨씬 더 힘들었기에 우승이 더 값지게 느껴진다. 이번 시즌은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많았고 그 누구도 차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이런 좋은 결과로 시즌을 마무리한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결과다. 이런 순간을 즐겨야 나를 포함한 모든 팀 멤버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프랙티스 세션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그 누구도 타이어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수 없었고 첫 번째 타이어 세트를 사용할 때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즌 내내 타이어 관리가 잘 안 되었지만 오늘은 충분히 원하는 대로 타이어 마모를 조절할 수 있었고 조금 더 페이스를 올릴 수 있었기에 레이스 절반을 한 세트의 타이어로 달릴 수 있었다. 내 취향에 맞게 차가 반응했기에 마지막에는 꽤 큰 거리를 벌릴 수가 있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 도중 레드불을 떠난 크리스천 호너가 에스턴 마틴의 감독으로 F1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루머가 패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레드불과의 합의를 통해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800억에서 1100억 원 정도 규모의 바이아웃을 받아들인 호너는 하스와 페라리를 포함한 몇몇 팀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도 했고 알핀의 지분을 사는 형식으로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BBC의 보도에 따르면 에스턴 마틴의 감독으로 부임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에스턴 마틴은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라스베가스 그랑프리를 우승한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은 이번 그랑프리에서도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었지만 퀄리파잉 Q3에서 파워 스티어링 문제로 고생하며 4번 그리드로 밀려났고 메인 레이스에서도 파워 스티어링 문제로 고생했지만 2년 연속 포디움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러셀은 5번째 랩부터 똑같은 스티어링 문제로 고생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떠안고 주행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페이스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피트인한 직후 베르스타펜이 앞서 나온 걸 확인하고 추월을 시도하기 위해 무리하면서 오른쪽 전방 타이어를 혹사시켰기에 과연 원스톱으로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생겼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를 안심시켰고 계속해서 페이스가 떨어졌기에 남은 모든 랩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포디움에 오를 수 있었다. 첫 번째 랩을 제외하면 정말 힘들었던 레이스였다. 작년에는 극단적으로 차와 잘 맞는 서킷에서는 빠르고 안 맞는 서킷에서는 느렸지만 이번 시즌에는 24개의 그랑프리에 어느 정도 다 적합한 차를 만들었기에 고점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포인트를 딸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한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웻 퀄리파잉 세션에서 고생하고 Q1에서 탈락하며 17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안토넬리는 유일하게 소프트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해 두 번째 랩이 끝나고 피트인하며 하드 타이어로 교체했고 이 타이어 세트로 레이스를 완주하며 네 번째로 체커 플래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토넬리는 레이스 시작 전 그리드 박스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5초 페널티를 받았고 5등으로 밀려났지만 맥라렌의 실격으로 커리어 세 번째 포디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안토넬리는 작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레이스가 절반쯤 지났을 때부터 타이어 마모가 시작되었기에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팀은 곧바로 플랜 B로 작전을 확정지었고 원스톱으로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타이어 마모가 진정된 후로부턴 랩타임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샤를과 피아스트리를 상대로 거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18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킥 자우버의 가브리엘 볼톨레토는 1번 코너 안쪽을 파고들며 순위를 단번에 끌어올리려 했으나 앞서가는 에스턴 마틴의 랜스 스트롤과 충돌했고 스트롤과 볼톨레토는 나란히 리타이어했습니다. 스튜어드들은 볼톨레토가 굉장히 늦게 브레이킹을 시작했고 차를 제어한 상태에서 코너를 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판결과 함께 10초 페널티를 부과했지만 이미 볼톨레토는 리타이어했기에 다음 그랑프리인 카타르에서 5그리드 강등 페널티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고에 대해 볼톨레토는 내 잘못이었다. 안쪽 라인 노면의 그립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타트 상황에서 반응이 매우 빨랐기에 윌리엄스의 안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윌리엄스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미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구간이었고 5m 정도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완전히 안쪽이었기에 차를 꺾을 수도 없었고 이건 순전히 내 실수였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사고에 대해 스트롤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이게 레이싱이다 라는 짧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아직 다음 시즌 거취가 확정되지 않은 레드불의 유키 치노다는 라스베가스 그랑프리 퀄리파잉에서 다시 한번 Q1에서 탈락했고 파워 유닛과 셋업을 교체하며 피트레인 스타트를 했지만 12등으로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드불은 치노다의 퀄리파잉 부진이 셋업 실수였다는 말을 했습니다. 레드불의 감독인 로랑 메키스는 치노다의 타이어 공기압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범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치노다에게 이미 사과했다. 이번 주말 내내 폼이 좋았기에 그에게서 이런 기회를 빼앗는 건 팀으로서도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츠노다는 다음 시즌 시트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랑프리 주말 시작 전 츠노다는 만약 다음 시즌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다.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긴 했다. 이게 F1 드라이버의 숙명이다. 지난 2년간의 경험으로 인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팀의 결정은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내야만 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드불은 아부다비 그랑프리까지 다음 시즌 라인업을 확정지을 생각이 없고 지금으로선 레이싱불스의 아이작 하자가 레드불로 F2의 아르비드 린드블란드가 레이싱불스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리암 로슨과 유키 츠노다 둘 중 한 명이 시트를 잃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맥라렌의 실격과 베르스타펜의 유구한 DNA로 인해 F1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이 다시 한번 치열해진 가운데 남은 F1 시즌은 투스톱 레이스가 확정된 카타르 그랑프리로 이어집니다. 어떤 타이어 세트를 쓰던 25바퀴밖에 달릴 수 없는 임시 규정이 카타르에서 도입될 예정이고 스프린트 레이스를 포함해 33점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가 남아있는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과연 노리스가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 아니면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가 우승 경쟁을 최종전인 아부다비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지켜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